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할로윈 특집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벤트성 있게 추진을 한번 해봤으니까 재밌게 혹은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선생님 456번이에요. 근데 이정재는 아닙니다. 이정재가 좀 물 많이 마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조금 좀 이상한 생각 버리시고 지금부터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안 듣는 학생은, 안 보는 학생은 바로 탈락시켜 버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7페이지, 교과서는 86, 87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9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장면 정부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소멸을 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장면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4.19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뒤로 이어가지고서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 세력은 당시에 제1야당이었었던 민주당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민주당에서 가장 권력이 셌던 사람이 바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 세력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정권이 의원 내각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였던 장면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이때 당시에 바로 국무총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로서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목상으로는 또 다른 사람, 윤보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장면 내각은 여기 보이다시피 내각 책임제, 즉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과 그 다음에 여러 국무총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 책임제를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를 만들게 됩니다. 즉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이 있는 그런 형태였었죠. 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로 이 내각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명목상이긴 하지만 장면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대통령 윤보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정부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가열차게 바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가 굉장히 낙후됐다는 건 측면이었거든요. 때문에 여기 보이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장면 정부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시할 시간이 없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실시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였었습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첫 번째 내세웠던 것이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그동안 있었었던 이승만 정권과 같은 그런 세력들을 전부 다 없애고 독재를 청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너무 컸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요구사항들을 막 분출을 시켰었죠.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가, 북쪽으로 가가지고서 평화 대행진을 벌여서 바로 북한과 통일하자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대규모의 사람들을 운집시켜가지고서 판문점 쪽으로 달려가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평화 통일 같은 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을 어쨌든 간에 타개해 나가기를 바랬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대학생까지도 국가가 바로 무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국가에게 모든 것을 기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민주당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게 되자 국민들은 조금씩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민주당 자체조차도 구파와 신파로 갈려져 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윤보선 계열 쪽에 해당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장면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정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정이 계속해서 불안했었습니다. 민주화 요구도 심했었지만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 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갈려진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계속해서 안정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던 것이 바로 박정희였었습니다. 바로 박정희는 이때 당시에 정권을 장악하면서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 박정희는 권력을 잡은 즉시 사회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정치 깡패들 말 안 들으면 정말로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혹은 전부 다 감옥에 갇혀버리게 하거나, 자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바로 박정희 정권의 말을 들었었어야 됐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저항을 하는 세력들 혹은 반항을 하는 세력들 혹은 시위하는 세력들이 되게 적어졌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굉장히 좀 안 좋아했었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일거에 해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국민들은 바로 박정희를 굉장히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박정희는 자신만의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를 무너뜨려 버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체적으로 군사 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이 박정희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행정부 같은 것을 구성한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사회 정화 사업을 펼쳐서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잘못된 행동을 벌였다든가 혹은 사회를 혼란시킬 것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싹을 다 잡아가지고서 이제 그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강제로라도 사회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때 당시에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현재 북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여기 보다시피 반공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면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바로 경제 재건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바로 이 군정을 실시하고 그 기간을 한 2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맞춰 가지고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년 되지도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전부 다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여전히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박정희 혹은 그 사람의 권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박정희는 바로 이때 당시에 군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군정을 중단하고 일반적인 민간인들에게 국정을 넘겨라 라고는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박정희는 바로 군정을 바로 중단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전국에 있던 군인들이 차량으로 모아가지고서 군인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바로 이 정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군정을 더 연장을 하자고. 그러자 이것에 힘을 받아가지고서 박정희는 솔직히 말하면 박정희가 그렇게 시킨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에 힘을 받아가지고서 박정희는 바로 앞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니 우리 군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던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박정희에게 군정 이제 그만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군합발로 밟아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미군을 밟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박정희는 그대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죠. 바로 박정희는 군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군대에서 제대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바로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 공화당이라는 당의 총수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대통령 중심제의 그 다음에 단원제 국회로 개헌하고 여기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혼란스러웠었던 국가를 평안하게 만들었었던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마운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박정희를 실제로 대통령
후보에서 크게 당선시키게 됩니다. 물론 관권 선거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이때 당시 인기로 해서 이제 당선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볼 수 있겠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를 이제 뽑아줬었던 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던 그 수단은 그다지 그렇게 공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자기가 바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긴 했었지만 자신이 권력을 잡았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바로 경제 개발로서 세워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당신들 배가 고프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미 작년 정부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그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굉장히 가열차게 바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이때 당시에 시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니 어떻게 돈을 얻어내야겠습니까? 실제로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자기네 집에 금고 속에다가 금괴 같은 것을 꽁꽁 숨겨놓고 돈을 꽁꽁 숨겨놓고 시중에 풀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화폐의 단위를 개혁을 해가지고 강제로 바로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돈들을 시중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 조치를 취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만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의 경우에는요, 한반도에 대해서 되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그 다음에 대만은 바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산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사회주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삼각편대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국가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특히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한국은 일본과 그다지 그렇게 화해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었던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건 측면이 있었었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의 피해국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동료점 생각하는 건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료들끼리 해당하는 그런 조선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에게 배상금 내놔라, 이것은 웃긴 소리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교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그 다음에 또한 일본에게 둘 다 화해하지, 압력을 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까라면 까야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화해를 하려고 한다면 화해 대가로서 바로 돈을 좀 받아내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좀 받아낸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서 경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속했었던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개발 자금 부족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과 바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국내에서는요, 일본인들하고 이때 당시에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아주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서 일본의 정권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부터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전부 다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느냐? 그때 당시 돈으로 한 9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니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일본에게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니네들에게 배상금을 내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 우리는 니네들을 배상금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이 조선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열심히 니네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한 거 아니냐, 이건 축하 좀 해줘야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독립 축하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망발을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바로 협상을 벌였지만 그대로 협상이 결렬이 됐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국의 압력이 너무 셌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이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일본 쪽에서 지급해주는 과정 중에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도 했던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즉 3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았긴 받았는데 이 돈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는 그 세부적인 명목으로 돈을 줬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무상 원조 3억 달러, 그 다음에 유상 원조 한 2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표단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금을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전하고 다녔었고,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국내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독립했는데 우리 착한 일본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 축하금이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받았던 거에 대해서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피해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일본에게 돈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받았던 돈이 독립 축하금이지 피해 보상금입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피해 보상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독립 축하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독립 축하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피해 보상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었던 개인들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이 해결됐다는 그런 명목으로 지금까지도 위안부라든가 혹은 이제 강제징용을 받았던 분들에게 돈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는 망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돈을 가지고서 바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련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쪽에서 일본의 경제성장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조금씩 사양되는 산업들이 있는 거예요. 즉 일본에선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산업들은 이왕이면 우리나라에다 유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건 아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커다란 공업지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남동임해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역과 그 다음에 전라도의 남쪽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이 남동임해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일본 쪽에서 사양산업이었었던 그런 산업들의 상당수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해 나갔었던 그 전초기지에 해당되는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공업지대 같은 것을 만드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력이 제대로 전쟁이 진짜 터지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력이 다투었었던 전쟁이 바로 여기 보이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암만 지원을 해줘도 계속해서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또 한 가지, 이 미군이 바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미군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 정권을 미군에게 친한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남쪽 지역을 미국의 식민지처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 미국은
혼자서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군은 당시에 미군의 동맹국들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동맹국들 중에서 여기 선뜻 나서는 국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미군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월급 같은 거 주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군은 월급제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 주면은 군대 파병 한번 고려해볼게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 한국이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 쪽에서는요,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군대를 파병해 주게 된다고 한다면 미군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동맹 강화가 됐겠죠. 두 번째, 군대를 미군에다가 보냈을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계속해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될 때마다 미군은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바로 무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미군이 쓰고 있었던 그 무기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기가 뭐였냐면 6.25 전쟁 당시 때 사용했던 무기였었어요. 아주 낡아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지역으로 파병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군의 최신식 무기를 받아가지고서 전쟁에서 사용하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그 무기를 미군에게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가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대가 미군의 최신식 무기로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군의 현대화를 같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바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월급을 받을 때가 돼서 월급을 받으면 실제로 그 돈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월급을 바로 은행에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얼마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씩만 나중에 쓰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미군의 바로 달러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로 경제 발전 자금으로서 역할을 했었다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서 어쨌든 간에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팔자 꽂혔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 월남에서 온 김상사 뭐 이런 노래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었죠. 거기다가 미군은 그때 당시에 이 베트남 지역에서 그 정군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 베트남 공산당 군대, 즉 베트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베트공 군대가 너무 숨어 있기를 잘하다 보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늘에서 바로 이 열대 밀림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독한 약품을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 하늘에서 미군이 뿌리고 있었던 그 제초제 같은 것을, 이게 일종의 몸에 있는 벌레 같은 거 없애는 살충제다 싶어가지고서 온몸에다 뿌렸다가,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병을 얻게 되는 건 사람들도 되게 많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고엽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드디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했었어요. 1960년대 당시 때는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공장에 가가지고서 가발을 만든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발을 만든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기본적인 작은 물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의 경우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건비가 쌓여야겠죠. 인건비가 쌓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거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정당한 정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판매를 해야 되는 가발이라든가 옷 같은 것이 비싸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전 세계에서 완전 꼴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까지 비싸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로 이 경공업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위기가 오게 돼요. 즉 이른바 경제 침체가 오게 됐던 것이에요. 경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드디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때쯤에 바로 이 박정희가 2번 대통령을 했는데, 근데 또 대통령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병이 또 도진 거죠, 박정희한테.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박정희 이때 당시에 삼성계엄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명분은 뭐냐?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으로 도발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지휘했었던 것만큼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바로 이 대통령 3선까지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즉 여기 보이다시피 경기가 침체했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박정희 정권은 권력을 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게 바로 뭐냐면 반공입니다. 북한 정권을 열심히 욕하면서 쟤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력이 화해의 무드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은 굉장히 당황하게 된 겁니다. 바로 북한 정권을 계속 욕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거든요. 냉전의 완화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인물이 싸운다고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부정부패한 인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했던 것이지 바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얻어졌었던 그런 과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삼성기원까지 했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바로 이 민주당 쪽에서 신예의 정치 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이 뽑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분의 손으로 뽑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독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이 너무 선거에서 두각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되게 좀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간신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두렵게 됐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한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런데 바로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력을 박정희 대통령이 뺏어가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했던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졸린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탈락자를 정해야겠습니다. 탈락자는 34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졸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번에 탈락자가 안 되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유신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유락 부장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 지금으로 따지면 안기부죠. 이 중앙정보부의 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유락 부장은 당시에 비밀리에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서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서 갑자기 바로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그런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적이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어가지고서 바로 이 박정희가 정말 북한하고 사이가 좋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박정희를 지지해야겠지라고 하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게 되는 효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박정희는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비상기업령을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상황은 굉장한 위기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 통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과 과연 통일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내세우게 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 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헌법 자체를 바꿔버려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헌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유신헌법이 표방했던 사안은 뭐냐면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서양에서 발달했었다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대통령에게 입법부의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과 행정권 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왕하죠, 여러분들.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장순동 체육관인가 이쪽에 사람들 전부 다 모이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 선거를 실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박정희는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된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로 출마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대통령으로 뽑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편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편이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계속해서 뽑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통령에게 국회를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려요. 더불어서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마저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되자 아예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은 대통령을 아예 임명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선 또 한 가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던 이른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저항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이른바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무조건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헌법을 초월하는 그런 이때 당시에 명령권입니다. 이거 어겼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감옥 가가지고서 고문당하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실제로 영구 집권했죠. 암살당하기 전까지. 두 번째,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신체제 반대 운동은 긴급조치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여기 보다시피 유신 반대 운동이 열심히 벌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언론과 그 다음에 노동과 그 다음에 학생 분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유신 반대 운동이 각 지역에서 막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때 당시에 박정희는 바로 그때 당시에 강력한 야당의 총수였었던 김영삼 씨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그러니까 야당의 총수를 국회의원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김영삼 씨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야당마저도 말 그대로 그냥 대통령이 주물락필락 한 거잖아요. 북한의 김일성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느냐, 이것에 대한 저항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었었는데, 특히 이 김영삼 씨의 고향이라 볼 수 있었던, 정치적 고향이라 볼 수 있었던 부산 지역과 그 옆에 있었던 마산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평일과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출근하러 가다가 누군가가 독재 타도를 외치는 그 순간 갑자기 넥타이를 맸었던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넥타이를 맸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박정희 정권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마 항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자 박정희 정권은 이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부마 항쟁이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됐던 것이거든요.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제 자신들의 측근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잔 마시면서요, 여러분들. 당대에 유명했었던 신수봉 씨와 같은 그런 유명한 여가수와 그 다음에 유명한 또 다른 여성들을 몇 명을 불러다 놓고 노래도 부르면서 같이 흥을 즐기면서 바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중앙정보부의 부장이었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마 항쟁을 그냥 냅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국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박정희는 이 대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나름대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급으로 이제 상승했었던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중앙정보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선 수백만 명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킬링 필드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저항하는 놈들. 그리고 전국에다가 계엄령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사람들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김재규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다툼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몰래 갖고 갔었던 권총을 자기가 갖고 갔었던 권총을 가지고서 바로 차지철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양쪽에다가 바로 총알을 박아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10월 26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12.6 사태라고 하고, 당시에 김재규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만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민주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내용은 다음 수업 시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프린트 7페이지 별표 1개, 장면 내각의 수립. 자, 장면 내각 수립에서는 동감 1번 내각 책임 제2 양원제 국회 밑줄, 동감 2번 장면 내각 수립, 대통령은 윤보선. 자, 개혁에서는 동감 1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을 마련했고, 동감 2번 민주화와 독재 청산을 표방하게 됩니다. 한계에선 동감 1번 민주당의 분열로 국정 운영이 불안했었고, 동감 2번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감이 3번 빈칸이 적혔습니다. 박정희 중심의 동감이 3번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가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 중요하겠죠? 별표 1개 반. 5.16 군사정변에서는 동감 1번 장면 정부의 무능 밑줄, 동감 2번 사회 혼란을 이유, 이걸로 인해서 다음 줄에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과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군사정부에서는요, 동감 1번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동감 2번 반공과 경제재건을 내세워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감 3번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개헌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화를 목표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개발 자금이 없게 되자 별표 1개 반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국민들의 반대에도 동감 1번 미국의 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와 동감 2번 경제개발 자금의 부족 문제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감 1번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경제개발. 자, 경제개발 자금 마련. 동감 2번 동감 2번 식민 지배 사과 및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베트남 파병에서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동감 1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켰고, 동감 2번 군대를 현대화시켰습니다. 동감 3번 외화 획득의 목적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외화 획득. 결과적으로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군대에도 도움이 됐었고 돈도 벌었죠. 하지만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당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동감이 7번 유신 독재 체제의 성립에선 별표 2개 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삼선 개헌.
3번까지 대통령 뽑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걸 위해서 헌법까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동감 1번 북한의 무력 도발, 동감 2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밑줄 치겠습니다.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 강행. 자, 별표 하나. 배경에서는요. 동감 1번 경기가 침체됐죠. 동감 2번 냉전 완화로 반공 이념이 약화가 됩니다. 동감이 3번 빈칸에 들어갈 말 장기 집권. 자, 장기 집권과 성장 위주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했다는 점이죠.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유신체제 성립에서는 1972년대입니다. 동감 1번 사회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동감 2번 국가안보. 동감 3번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감 4번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체제 마련을 구실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유신헌법 제정.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내용에서는요. 별표 2개. 동감 1번 대통령에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부여하고 동감 2번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동감이 3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동감이 4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동감이 5번 국회의원의 3분의 1 임명권을 줍니다. 동감이 6번 긴급조치권 부여. 빈칸에 적겠습니다. 긴급조치권. 자, 동감이 1번 다시 넘버링 합니다. 이걸로써 대통령은 영구집권이 가능했습니다. 동감이 2번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합니다. 동감이 3번 유신체제 반대운동은 긴급조치 박스치입니다. 긴급조치로 탄압. 유신체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언론, 노동, 학생층의 동감 1번 유신 반대 민주화운동과 동감 2번 부마항쟁. 부 가운데점 마항쟁. 부산과 마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다가 별표 2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박스 치겠습니다. 12.6 사태 박스. 부마항쟁의 해결을 두고 권력자 간의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12.6 사태가 일어나서 1979년이죠.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